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하나금융투자의 그 장우석 팀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맹경열 대리라고 하고요. 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에 대해서 저는 여기 이제 지점에 나오기 전에는 본사에서 일을 했어요. 본사 해외 증권팀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그 연합인포맥스 시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차세대 그 시세하는 것도 계약을 맺은 게 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뒷단의 일을 제가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에 나와서 이제 그 장우석 팀장님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랩을 운영한 거는 그 작년 4분기부터 그때부터 이제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좀 하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이제 조금 했었고, 저를 혹시라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팀장님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팟캐스트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이제 같이 조금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진행을 할 건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용을 하는데 저는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서비스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 증시는 계속 좋아질 거고 2017년에도 좋았고 18년에도 좋을 거고, 그러면 18년에도 좋은 건 좋은 건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과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잃지 않는 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초석 강좌다 보니까 미국 주식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멘텀 투자라는 거는 제가 운용을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미국 상장 ETF로 신흥국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미국 주식의 매력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저는 혁신, 이 두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 그 퍼스트 무버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생각해 보시면은 퍼스트 무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퍼스트 무버라는 걸 그런 그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기업이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 어떻게 수익을 낸다, 그거의 중심은 고객이어야 돼요. 사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될 수가 있는데, 애플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은 애플이 압도적이죠. 삼성이 아무리 막 저기를 해도 애플의 그 로열티나 그런 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 혁신이에요. 근데 그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혁신이 시작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그 우위를 잃어버린 이유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객한테 포커스를 한 게 아니라 경쟁사한테 포커스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휘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접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줄까?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인도를 타겟팅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애플을 못 이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서거한 지는 몇 년 되긴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가장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혁신의 대두, 혁신이라고 하면 스티브 잡스를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 중에 아이폰을 만들 건 이제 뭐 아이패드를 만들건 뭐 어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쓴 책을 보면, 관련된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아이폰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제품을 살지 안 살지, 산다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어떠세요? 드렸을 때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네. 그때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객을 향한 혁신이에요. 경쟁사를 향한 혁신은 이게 아니에요. 고객을 향한 혁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주식의 매력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아이폰이 그랬고, 지금 아이패드가 그랬고, 뭐 아이워치도 그렇고, 맥북도 그렇고 다 똑같은 범주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얼마 전에 녹음을 하면서 세미나 준비를 하면서 애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애플이. 저도 지금 아이폰을 당장에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이폰 6S인데, 제가 아이폰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사람들이 계속 기대를 해요. 이번에 아이폰 나오는 거는 얼마나 얇아질까? 얼마나 배터리가 더 오래 갈까? 디스플레이는 어떻지? 사진은 어떻지?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사람들이 기대가 그렇게 높은데 그걸 충족시킨 게 스티브 잡스였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얇게 나왔죠. 계속 얇게 나왔죠. 근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는 애플이 어느 순간에 그런 면모가 조금 낮아졌어요. 사실 애플이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아이폰 X 매출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근데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은 사실 이제 애플이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거죠. 애플이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아이폰 X가 나왔잖아요. 그 노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 윗부분을 없앴어요. 아랫부분을 다 없애고. 완전히 베젤 없이 만드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제로 베젤이라는 게 지금 LG가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도 했었고, 샤오미도 미 맥스라는 제품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한 게 애플이에요. 제가 애플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물론 제가 이걸 애플 가지고 계시면 매도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매도하라는 의견은 아닌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미국 주식을 접근하는 게 지금 고객님들한테,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기대를 줄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미국 주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예요. 저는 이게 아마 작년쯤에 나온 그 발표일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 태양광에 대한 자기 이제 계열사죠. 계열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인데, 제가 이걸 한번 틀어드리면, 아이고 마우스가. The houses you see around you are all solar houses.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Actually, did you notice? 이게 지금 태양광이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태양광 이런 커다란 저기잖아요. 판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전부 다 이제 지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지금 뭐 보시면 이게 지금 태양광 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실용화가 되면은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하거든요. 말 그대로 친환경 에너지가 정말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미래를 그릴 수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다 이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뭐 고객님들한테 정리를 다시 하면, 고객님들이 미국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그 회사의 제품을 보고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굉장히 지금 미국 주식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미 증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016년부터 2017년 그리고 이제 2018년 이제 왔죠. 16년부터 17년까지 이제 S&P 500을 보면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이렇게 막 자잘한 건 맞지만 쭉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올라갈 때는 뭔가 조금 뚜렷하게 이야기는 좀 애매했어요. 그냥 조금 그 통화 정책도 계속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태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미 경기가 지금 이 정도면 정상 수준에 들어섰다. 그게 2017년이에요. 2017년 들어와서 이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하고 미국 이제 페드 연방이 이제 자산 매입 축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경제학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전례가 없던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던 시작이 이제 2017년이고 그 상승 흐름이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가장 간결한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전망에 대한 그 수치도 가져올 수가 있고 제 정리를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더 좋은 기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져온 게 이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작년 그 하반기에 S&P 500 전망을 내놨는데 얘네가 전망을 내놓은 게 2,800이었어요. 근데 2,867이에요. 어제 마감을 한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2,800을 넘어서 얘네가 얼마 전에 상향 조정을 했어요. 3,000까지. 그러니까 지금 다 주요 기관들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똑같아요. 2018년 미 증시는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여기 있네요. 그 기준금리 인상 지금 작년에 3차례 했죠. 올해 지금도 뭐 페드는 3차례 한다고 했고 근데 제롬 파월이 지금 오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2차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급진적이면 미 경제가 정말 좋아지면 3차례가 아니라 4차례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차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 금리를 할 거라는 거죠. 인상은 할 거예요. 2번이 됐건 4번이 됐건 3번이 됐건 상관없어요. 하면은 채권 시장은 죽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채권 시장이 죽어요. 왜냐면 채권에 이런 가격을 매기는 뭐 그런 할인율 적용하는 거 그러면은 다음엔 채권은 죽어요. 채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는 거는 이제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이 떨어지니까. 채권이 떨어지면은 그 돈이 어디를 가겠느냐? 주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제가 그 다음에 신흥국 투자를 미국 ETF로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드리려면은 제가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살짝 모멘텀 투자라는 게 아까 그 팀장님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승하는 종목들, 신고가 찍은 것들 잡아봐서 그것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됐을까? 수익률이 더 낮네? 그런 게 모멘텀이에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뒷부분에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신흥국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뭐 제 상품 설명이 되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시작을 해보면은 모멘텀 투자라는 게 물리학이랑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힘을 주면은 그 물체는 계속 이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게 모멘텀 투자인데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과거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게 그 과거에서부터 하락 흐름을 보였던 것보다 미래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이게 모멘텀 투자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모멘텀 투자보다는 뭐 가치 투자를 더 많이 이야기를 하죠. 펀더멘탈이 어떻다, 뭐 PER이 어떻다, PBR이 어떻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모멘텀 투자는 전체 시장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뭐 ETF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베타 ETF를 한다면은 모멘텀 투자가 더 맞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는데 제가 운용하는 투자 전략이에요.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는 건데 간단해요.
절대 모멘텀과 상대 모멘텀 기준을 합쳐서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모멘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017년에 S&P 500이 한 22%가 상승을 했어요. S&P 500 주요 지수가. 근데 그 안에 섹터들을 다 나눠놔서 보면은 이제 기술 섹터가 40% 상승한 반면에 이제 통신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을 거예요. 통신 같은 경우에 플러스 5% 정도 났을 거고.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11개 섹터를 쭉 나열한 다음에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모멘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모멘텀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기술 섹터를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가장 이제 모멘텀이 강하잖아요. 이 기술 섹터를 가져오면은 이 기술 섹터 안에서도 업종이 많이 나뉘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인터넷 서비스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업종이 있어요. 그 섹터 안에서도. 제가 보는 거는 이 섹터 내에서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업종이 어떤 건가? 그걸 뽑아내는 게 상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을 이용하는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익률도 뭐 더 나아요. 물론 이건 지금 제가 백테스팅한 결과라서 백테스팅한 결과 미래 이럴 거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과거에 이런 결과가 있으면은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는다.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률 같은 경우도 벤치마크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듀얼 모멘텀 전략을 좋아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자료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듀얼 모멘텀 전략을 적용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이 동일 비중으로 그 섹터를 뭐 그 동일 비중으로 종목들을 구성했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주황색이 S&P 500입니다. S&P 500인데 여기 보시면은 2008년하고 2009년 사이 있잖아요. 듀얼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더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중점을 잡고 듀얼 모멘텀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략을 구사해서 사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이제 4분기부터예요. 아직 그렇게 막 운용 기간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뭐 작년 그 제가 이제 가장 긴 걸 가져왔습니다. 랩 상품이라는 게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계좌를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 포트폴리오나 아니면은 그 투자 기간이 계속 긴 거를 보시면은 제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갖는다.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짧지만 이 가장 긴 겁니다. 작년 하반기 건데 제가 1분기 수익률은 지금 뺐어요. 왜냐면은 저는 분기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1분기 수익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1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작년 11월쯤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운용 기간은 56일이고요. 그냥 한 달 반 정도 된 거죠. 한 달 반 정도 된 거고 이제 수익률은 한 6.48% 났고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사실 지금 18년 1분기가 시작이 되고 1월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한 거는 모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지금 한 3.5%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신흥국 투자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신흥국 투자 왜 하는지. 혹시 신흥국 투자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네.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신흥국이죠. 근데 사실 신흥국 투자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수익률이 높은 거. 한국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게 나와요. 뭐 작년에 중국만 봐도 조회지수가 뭐 이제 월등히 차이가 나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뭔가를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불안하세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나서서 집값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냥 뭔가 집값 잡으면은 부채 터져요.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근데 또 부채 터진다고 하고 이제 가계 부채 뭐 잡는다고 하고 주택 가격 잡는다고 하는데 또 강남은 올라요. 강남은 오르고 있죠.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뭔가 불안함이 있어서 그 불안함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신 이유도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럼 분산 투자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률과 분산 투자. 분산 투자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경기에 가장 큰 방어 수단은 달러예요. 달러가 최고예요. 국내 경기가 불안하세요. 그럼 달러를 가지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파란 게 코스피고요. 지금 빨간 게 환율입니다.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국내의 경기 망가졌어요. 이게 2008년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9년 망가졌어요. 환율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그냥 국내 경기가 불안하시면은 달러를 가지고 계신 게 최고예요. 뭐 중국 위안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뭐 다 그런데 근데 중국 뭐 위안 뭐 다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흥국 통화는 결국에는 다 이머징 마켓의 그 범주에 다 들어가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려요. 지금은 커플링 뭐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둔화가 되긴 했지만 중국이 사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 증시가 망가지잖아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요. 최근에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중국 증시가 계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잘 보시면 한국도 영향을 받았어요. 환율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거는 신흥국 투자하신다? 분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신흥국 투자를 하신다? 그럼 달러로 하세요. 달러로 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간단해요. 미국 상장 ETF가 수익률이 더 좋아요. 이건 팩트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중국이 좋다 막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중국 좋았어요. 중국 좋았어요. 제가 여기 지금 이거 두 개는 한국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중국 관련 펀드를 찾았고요. 그 중에서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뽑아낸 게 이 두 개고 밑에 두 개예요. 둘 다 차이가 있다면 밑에는 레버리지 상품들이고요. 위에는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레버리지 없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에셋 차이나 본토 증권 보시면은 수익률이 54%예요. 55%예요. 가장 잘 나온 게. 근데 같은 상품이에요. 다른 운용사가 운용하는 이제 같은 성격의 상품이죠. 지금 미국 ETF가 61%예요. 그리고 iShare 이거 블랙락이 거예요. 블랙락이 운용하는 게 64%예요. 외국 운용사가 운용을 더 잘해요. 아주 간단해요. 레버리지 상품도 있죠. 그 간단하게 그냥 2배짜리 하고 지금 사실 이게 제가 1.5배인지 2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레버리지를 하신다고 하면 변동성을 높이신다는 건데 레버리지를 해서 70%가 나왔어요. 2배짜리예요. 114%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분산 투자를 하실 거면은 뭐 이런 펀드 뭐 다 좋으신데 그냥 시장을 다르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다 좋으신데 달러가 최고예요. 국내 경기가 불안하시면 달러가 최고예요. 두 번째 뭐 신흥국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실 거면은 이왕 하실 거면 수익률이 높으신 게 좋잖아요. 그러면 미국 ETF예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멘텀 투자를 단순하게 정말 그 국가 투자를 할 때 모멘텀 투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가져와 봤어요. 참고로 이 지금 그래프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거고요. 저는 야후 파이낸스가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럼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5년 그래프입니다. 5년 그래프고요. 지금 제가 이 보라색 그래프가 사실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이 1년 단위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부분만 먼저 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절대 모멘텀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절대 모멘텀을 이걸로 잡는 거예요. 기준을. 12개월 이평선, 1년 이평선. 지금 이 이평선 아래에 지수가 있으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근데 이평선 위에 있으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도 좋겠다. 바로 하시지 마시고요. 해도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하지 않고 올라가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면은 이제 올라가면 또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절대 모멘텀 기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모멘텀 기준이에요. 상대 모멘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저희가 아까 보시면은 2017년이 그 12개월 이평선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는 게 좋을까?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그 1년 그래프인데 1단위 그래프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잡아놓은 거는 5일 평균선, 5일 이평선하고 지금 이거는 60일 이평선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5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넘으면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시고요.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은 잠깐 접으세요. 그러고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떨어진다? 그럼 하지 마세요. 떨어지니까. 그리고 올라간다? 그럼 다시 하세요. 하시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5일하고 60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적이시다. 나는 뭐 5일이 너무 타이트하다. 60일이 너무 타이트하다. 뭐 그러시면은 60일을 뭐 늘리셔도 되고 5일을 늘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게 인도예요. 지금 인도 자체가 이제 작년에 34.8%가 났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18.32% 났는데 이 전략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팀장님이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방금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계좌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여러 가지를 본 결과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이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 봤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많이 봤는데 괜찮은 전략이에요. 단순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고객님들한테는 단순한 게 최고예요. 고객님들이 아니라 저는 투자는 단순한 게 최고예요. 이게 뭐 리튬을 사요. LIT라는 종목을 사요. 왜 사요? 앞으로 뜰 거니까. 왜 떠요? 아니 뭐 전지는 계속 늘어가니까. 전기차 굴러갈 거니까. 전기차 굴러가는 거 그거면 된 거예요. 그 LIT를 산다, 2차 전지 소재를 산다, 뭐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그 뒤에 뭐 ESS 시스템이 더 큰 시장이다, 그 시장은 언제 뜰 거다, 태양광 발전이 뭐 저기 됐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지가 늘어날 거예요. 그럼 투자해요. 아주 간단하죠. 저는 단순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똑같이 제가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7년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 가져와 봤고요. 지금 이 안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하고 근데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분명히 괜찮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이 애매하죠. 이게 한계예요. 이게 횡보 국면이라고 하잖아요. 주가 횡보를 하면은 이 전략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상승을 하면요. 그 추세라고 하잖아요. 추세가 상승을 하면요. 괜찮은 전략이에요. 다만 횡보를 하면은 조금 어려운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략이 그 매도 시점보다는 매수 시점을 정하는데 괜찮은 전략이에요. 뭐 신흥국을 하신다 그러면은 언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가? 왜냐면은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작년 한 달 전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 전화 와서 상담을 하시는데 중국을 지금 살까요, 말까요?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얘기를 한 건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이것도 기준이 됐어요. 저는 그때 한 3,250까지 내려간다고 봤는데 한 3,280까지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파생 ETF는 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운용을 할 때 파생 ETF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좌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보고 저한테 돈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파생 ETF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파생 ETF는 없다. 여기 보시면은 뭐 베트남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러시아 여기 있죠. 러시아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도 있고 사람들이 참 유럽을 어려워하세요. 유럽이 어렵습니다. 근데 유럽보다 생각보다 이제 키움의 유동원 팀장님도 그렇고 잘 보시면 유럽이 은근히 정보가 많아요. 유럽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디아도 있고요. 차이나도 있고 칠레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다 있으시고 그리고 그냥 다 너무 이렇게 저기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 이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은 제가 운용 규모랑 스프레드랑 총 보수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운용 규모는 큰 게 좋겠죠. 근데 운용 규모가 큰 거랑 스프레드랑 같이 보셔야 돼요. 운용 규모가 크면은 되게 스프레드가 낮아요. 그리고 스프레드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물건을 샀는데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게 좋은 거고 싸게 사는 거면은 스프레드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총 보수율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총 보수율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총 보수율이 높은 게 같은 상품,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총 보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한 1, 2%뭐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총 보수율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ETF 투자하시는데 사실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가시는 걸 모르세요. 왜냐면 걔네가 운영하는 거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증권사에 돈을 맡기고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ETF 투자를 해도 저희가 뭐 운용사가 뭐 돈을 떼갑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ETF는 상장된 거기 때문에 주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다만 수익률에는 미미하게 차이가 나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모멘텀 투자를 이 전략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걸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운영하는 방식 중에 큰 기준 중에 하나예요. 모멘텀 투자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이제 그 굉장히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하기 전에 그 글을 몇 개 올렸어요. 그런 뭐 세미나를 홍보하는 글을 몇 가지 올렸는데 제가 그 중에 그 글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태양광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요. 이게 펄스 솔라라고 해서 태양광에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글에는 이것만 보여드렸어요. 이것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은 안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은 안 보여드렸어요. 태양광 시장이 올라가죠. 근데 태양광 시장을 기준으로 잡고 1등 기업의 투자 시기를 잡았더니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서 굉장히 많은 전략이 구사가 돼요. 근데 고객님들한테는 뭐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